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평 스터디 연기 1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여지움 평가사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1년간 같이 열심히 달리게 될 실무 팀장입니다. 우선 뭐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소개가 필요하신 분 계실 테니까요. 가볍게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기 강의 계획서는 펼쳐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지움 평가사고요. 23기 평가사입니다. 이제 저도 좀 이제 기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뭐 파트너 뭐 이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인지사 저기 인천지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이죠. 예, 거기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이제 민간법인에 나와가지고 일을 한 지도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랑 같이 쭉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랄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약간 사람마다 스타일도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우리 업계만의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서울만 근무한 게 아니라 대구 본사도 근무를 하고, 예, 대구 본사 근무할 때는 타당성이라고 해서 전국의 평가서를 모아가지고 심사도 하기도 하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나머지 뭐 인천이라던가 수원이라던가 포항이라던가 뭐 전라도도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이 근무도 했고, 현재는 이제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또 법인 일도 사실 보면 제가 서울 일을 주로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인천도 이제 당연히 맡고 있기도 하지만요. 또 물건도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뭐 수험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또 전달해드렸다면 뭐 요즘은 그것과 믹스를 해서요. 경험적인 부분이 참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실무 시험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1번이 보상이고 보상 안에서 생활 보상 문제도 나오고 축산업 보상도 나오잖아요. 예, 현업적인 부분이 베이스가 안 되신 분들은 축산업 보상이 시험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실 때 뭐 제가 당연히 이제 수업 자료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강의는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공부적인 부분 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 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라던가 이 평가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가요? 왜 논리가 왜 ABC로 가르치시나요? 왜 CBA가 아닌가요?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첫 시간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소통의 창구인 건데 여기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수험 상담인가 강의 내용 질문 돼 있는데 첫 장에 있는 거는 조금 카페만 적혀 있네요. 저기 맨 뒷장 가시면 지금 11페이지 가시면요. 제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면으로 이제 질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화로 연락하시면 제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상담 뭐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 5시까지 또 여기 있거든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조금 필요하시면
얼른 연락하셔가지고요. 제 시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번 뭐 이렇게 대면 상담 해드리면 짧으면 30분이고 길면 1시간 정도 해드리거든요. 예,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내 공부 계획도 한번 체크를 받고, 특히나 이제 뭐 채점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합격했던 저희 합격생분들이 이제 평가사님들이 이제 직접 채점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총괄을 하는데 뭐 채점 관련해서라던가 답안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또 봐드릴 테니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면으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대면으로 하시면 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이렇게 생기는데 그 카페로 막 올려서 하시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대면으로 하시면 뭐 100개를 물어도 1시간 만에 다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지방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일요일 밤마다 들어가서 이제 꼭 남겨놓습니다. 답글을요. 답글이 좀 늦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일요일 저녁에는 항상 달려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만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대면이나 전화로는요, 공부 질문은 조금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평소에 이제 뭐 낮 시간에 업무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공부 질문 하나하나를 전화로 해결해 드리거나 카톡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고요. 11페이지 편 김에 우리 앞으로 어떤 진도를 통해서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의 트렌드에 맞춰서요, 11페이지에 저기 강의 진도표거든요. 예, 맞춰서 이렇게 골고루 다 배울 겁니다. 뭐 저는 뭐 3방식만 한다거나 특정한 한 파트만 뭐 연기 때 잡고 가자, 저는 그런 주의는 솔직히 아니고요. 3방식이란 것도 마스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 달 내내 3방식만 푼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나올 1번 3방식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그 3방식 문제, 특히 3방식은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 안에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게 한 달 만에 다 정리될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 2기, 3기, 4기 이제 강의 수준을, 문제 수준을 올려가면서요, 그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번에는 요 정도 단계, 다음에는 요 정도 단계까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준 아주 깊은 단계까지 해가지고 쭉쭉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시험 트렌드,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험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보면 물건별 평가 놓칠 게 없고요. 다 하셔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장기 임차권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시험인데, 예, 그렇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물건 당연히 다 섭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 때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요. 목적별 평가 같은 경우도 놓치지 않고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회 동안 잡혀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예습을 해오실 때도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예습을 해오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평소에 제가 문제풀이 강의도 하고 이제 기본 강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진도를 정해드리고 뭐 이렇게 미리 풀어오고 뭐 어떻게 보면 그날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해오고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우리 여기에 오는 스터디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터디를만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버리면 공부가 결국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요만하지가 않잖아요. 시험 범위가 이만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딱 그것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는 내 진도를 쭉 나가시고요. 여기 오실 때는 뭐 지금 다음 주만 해도 그냥 토지잖아요.
토지 관련된 우리 저기 실무 이론 내용만 한번 쓱 읽어보시고, 뭐 법전 있으시면 법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산식 같은 것만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이제 숙제 한번 다시 하고 오시고, 요 정도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토지 평가를 하니까 좋아, 토지를 마스터하겠어 하면서 일주일 내내 토지만 푸시면서 토지 문제를 뭐 제 패스 문제집에 있는 토지 전부 다 풀고, 중급도 다 풀고, 기출에서도 토지만 있는 거 골라서 풀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라고 해봤자 1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장기 봤을 때는 조금 짧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연기에서 한순배 돌고, 1기 때 한순배 돌고, 2기, 3기, 4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복이 되면서 내 기억 장치의 장기로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방법 같은 거 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열심히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오래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그 다음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한 번 보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보고, 한 달 뒤에 한 번 정도 보면 그때는 완전히 잊지 않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공부 준비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회 동안 모든 물건과 모든 목적, 기본 문제 위주로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40점짜리 문제 하나를 이제 1번으로 냈고요. 그리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화폐 시간 같이 간단하게 20점 냈거든요. 앞으로 화폐 시간 가치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제를 낼 일은 1기 1주차 빼고는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예요. 없고, 거의 다 화폐 시간 가치, 올해 기출문제 2번처럼 거래 사례를 이제 사정 보정하는 중간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의사결정 파트, 그렇죠? 컨설팅 파트 들어가서 그런 컨설팅 안에서 이제 화폐 시장 같이 필요하면 그런 이제 뭐랄까 큰 문제 안에서 믹스가 돼서 내는 그렇게 출제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오늘 1번 문제처럼요. 난이도는 제가 이 정도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계속 기본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예, 그 기본 문제를 제가 연기 때 와서 또 풀게 만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성의가 없는 수업이고요. 그 수업 평소 때 푸는 걸 가지고 와서 조금 내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제 패스 초급회, 중급회는 이제 없는 문제들 위주로 좀 이제 본다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 자체는 오늘 수준인데, 이 수준은 제 기본 문제집 패스 중급편 수준과 조금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못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연기예요. 고작 연기입니다. 벌써부터 내 성적이 실망하시면 앞으로 1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그 초년차 생차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2년차이신 분들, 2년차 내년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성적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스스로만 피폐해지고 공부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한 번 잘 푸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좀 봐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40점짜리 하나와 20점짜리 한 개, 혹은 30점, 20점, 1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60점 맞춰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70분 동안 풀잖아요. 뭐 시간을 어떻게 지금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0분만 더 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제가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거나 하면 오히려 문제 자체를 좀 약간 이제 러프하게 좀 이제 내드릴 거고, 문제가 좀 너무 쉬운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 목적별이라던가 물건별 중에 되게 물건 이름은 어렵지만 문제로 내면 되게 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배점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이제 난이도로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 대한 난이도라던가 그다음에 뭐 채점에 관련 궁금한 사항은 혹시나 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가급적 다 반영을 해서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일단은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 문제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뭐 첫 시간이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내년 시험에서도 푸실 거니까 첫 시간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강평을 하고 내용을 쭉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큰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될 테니까 제가 옆에다가 뭐 하나만 쓸게요. 자, 우리는 지금 자, 토지 문제를 풀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거는 물론 우리 자산의 가장 우리 감정평가 대상의 대표적인 토지 문제도 나올 거긴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우리는 복합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의 3방식 틀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뭔가 공부 내용 정리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틀을 한번 여기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소를 찾을게요. 자, 그래서 조문은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또 제가 정말 조문과 규정을 중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조문과 규정부터 이제 써드리고 하면 또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셔가지고요. 조문만 또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부분부터 가면요. 우선 개별 물건 평가액 합 그리고 일괄로 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또 일괄로 하는 수익 환원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되고 개별 물건 평가액 합이라는 거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을 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개별 물건 평가액 합을 이제 방식으로 하면 원가 방식이 되고 일괄로 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 수익 환원법은 그러면 수익 방식이 되죠. 자, 일반 평가 기본 강의도 이제 지난주 쭉 되고 아마 기억이 또 희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물건,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별개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별개의 물건을 각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형태는 토지랑 물건이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별개의 물건을 하나의 가액을 구하고 하나의 가액을 구해서 합산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토지랑 물건을 각각으로 별개를 보고 더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실제 일괄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라던가 두 개의 물건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개별 물건 평가액 합만으로는 이제 구성이 되지 않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거래를 했을 때 다른 거래된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거래됐던 그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 와서 우리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발생시키는 수익을 가지고 와서 가치로 환산시키는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3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액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 3방식의 틀로 맞춘다 그러면 결국 시장의 거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비교 방식이 되고 수익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원가를 기준으로 한 원가 방식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원가라는 측면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토지를 조달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조달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금액을 적산, 합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원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큰 3방식을 우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3방식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랑 건물은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토지, 이걸로 할게요. 네. 토지는 표준지를 가지고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조성원가법, 개발법, 토지잔여법 같은 등등등등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가액을 도출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역시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잔여법 같은 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건물잔여법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쭉 구해오게 됩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말 그대로 거래사례를 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사례를 가지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청성 요인 비교.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이건 방법은 아닌데,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안에서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일괄해서 비교를 할 거냐, 요것만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죠. 이 안에서는요. 수익환원법은 이제 요거는 두 개의 방법이 있죠. 직접환원법이라는 것이 있고 DCF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거나, 혹은 요즘 시험 트렌드에 비춰보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큰 틀이 짜여지게 됩니다. 자, 이 3방식의 틀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이거죠. 그냥 요거인 거예요. 요거인 것이고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랑 요것만 오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또 토지인데 뭐 연습하지 아시겠죠? 이 뒤에 거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성원가법, 개발법, 잔여법,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제 쭉 가져와서 이제 오늘 요 자리가 됩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 뭐 그전에 감정평가 자체를 잘한다는 의미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런 큰 틀을 먼저 알고 있는 다음에 그 큰 틀 안에서 산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만 도출이 되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초심자 단계는 딱 지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요 얘기를 하고 제가 칠판에 진믹을 썼잖아요. 요 쓴 순간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산식이 이제 쭉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진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서 공시지가 기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거래 사례를 통해서, 근데 요거는 공식 명칭이 이제 B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해서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하는데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토지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와 똑같이 개별 요인 비교로 이제 들고 오게 되죠. 최종적으로 비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물음 1번에 3번에서 요 산식을 이제 쭉 이제 밝혀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산식 연습만 한다 그러면 역시나 많이 부족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 문제는요. 요즘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렌드로 나오게 되고요. 하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재작년 1번처럼 대상 물건이 정말 쉽게 나오면서 양을 엄청나게 많이 준 다음에 4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이제 답안지를 채우게 만드는 형태가 이제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형태는 올드한 형태입니다. 10회 조금 전, 10회 초중반 형태의 문제 형태예요. 재작년 1번을 보고 저는 왜 이렇게 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올드한 형태인데요. 어쨌든 그 기본기를 묻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 분들도 풀기에는 사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재작년 1번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제 요즘 유행하는 더 큰 형태는 뭐냐면 3방식은 어차피 다들 잘 하니까 거기서는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3방식 그 전에 우선은 어떤 대상 물건의 특징을 포인트로 잡아서 3방식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대상 물건의 확정 자체가 이제 메인 테마가 되는 형태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 두 개의 이제 틀이에요. 그래서 대상 물건이 간단하거나 대상 물건이 복잡하거나. 근데 우리는 당연히 대상 물건을 이제 확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요것만 준비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밑에 거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를 보시면 일반적인 기초 책에서는 이제 묻지 않는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는요, 본 물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문제 1번에 물음 1. 대상 물건의 법적 사항과 물적 사항을 확정하고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되 선정의 법적 근거를 함께 설치하시오 해서 10점입니다. 자, 법적 사항과 물적 사항 확정이 우선이죠. 보면 자, 자료 1번 가겠습니다. 대상 물건 있죠. 자, 기호 1번 있고요. 자, 기호 2번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건이 두 개입니다. 두 개고요. 내용으로 보시면 둘 다 이용 상황 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이제 물건입니다. 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대상 물건 1번이 있고 물건 자 2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럼 토지 두 개를 평가하면 되겠네라는 것인데 그냥 평가를 딱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대상 물건 확정이라는 것을 되게 피상적으로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안 어렵냐면 결국 요 방법을 오늘 할 거잖아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확정.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우리 자료 2번으로 가면 지금 표준지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표준지가 6개나 있어요. 6개나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용도 지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용 상황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대상 물건을 보니까 기호 1번은 일반 상업지역 돼 있고 기호 2번은 3종 1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할 게 없죠. 그런데
이용사항이 없어요. 낮이라는 이용사항은 사실 이용사항이 아닌 거죠. 그냥 비어있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준지로 갔을 때 이용사항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낮인데 지금 표준지가 보면 상업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내 낮이가 상업 낮이인지 주거 낮이인지 이용사항을 확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확정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이용상황인 거예요. 이용상황. 자, 그렇죠. 용도지역 이용상황 가지고 뭐 골라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럼 시점 수정을 또 한다고 생각해 보면 시점 수정을 하려면 공시 기준일부터 기준 시점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시 기준일이야 23년 1월 1일로 돼 있으니까 스타트 라인 돼 있고 마지막 날짜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날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싶은데 오늘은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쭉 가서 자료 8번에 1번에서 23년 6월 3일로 나와 있죠. 요거는 다행이네요.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격조사 완료일 해서 범위로 나온다거나 뭐 여러 날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그것도 뭐 대상 물건의 확정은 아니지만 미리 확정해야 될 기본적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표준지의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지역이 달라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나온다 그러면 A동은 100점, B동은 105점 해가지고 비교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A동인지 B동인지 뭐 확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이제 개별 요인 비교죠. 개별 요인 비교. 자, 오늘 개별 요인은요. 우리 7쪽, 8쪽 이렇게 있는데 자, 7쪽 가시면 개별 요인 용도 지역, 두 번째 이용 상황, 세 번째 전면도로 형상 지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이 만약에 다른 거를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 같은 경우는 워낙 대표적인 가치 형성, 토지의 가치 형성 요인이기 때문에 요게 달라버리면 사실은 좀 비슷하지 않은 사례를 고르게 되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똑같은 걸 골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메인 테마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전면도로와 형상과 지세입니다. 전면도로 안에는 각지인지 아닌지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돌아가면 기호 1번은 자, 도로가 그냥 안 주어져 있죠? 16m 도로에 한 면이 접한다고 나와 있어요. 12m 이상이고 25m가 안 되니까 이거 중로죠. 중로 한 면이라고 확정해야 되고요. 여기 방가로 6번에서 중로 한 면에 접한다라고 돼 있으면 역시나 확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6m 도로가 중로 한 면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확정에 대해 사항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논점이라 부르는 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형상은 정방형이네요. 공짜로 나와 있고 지세 간선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하다. 평지란 얘기죠. 자, 기호 2번으로 가면 전면도로 역시 폭 8m 도로의 한 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8m면 소로죠. 소로 한 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상은 가장형, 지세는 공짜로 안 줬네요. 15도 높다 그랬습니다. 15도. 완경사가 되죠. 완경사. 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했어요. 오고 여기도 쭉 가면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뭘 확정하라, 대당 물건을 확정하라 한다 그러면
내가 산식을 그리면서 산식에서 뭘 해야 될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뒤에서 비교가 안 되겠구나. 예, 그런 거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개별 요인 비교표가 기호 1, 100, 표준지 1, 10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역시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도로가 16m든 25m든 간에 비교해가지고 5% 차이 난다며 그러면 그냥 산식으로 100이랑 105 놓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게 16m가 뭐 중론이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물음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제가 소물음으로 지금 쪼개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법적 사항과 물적 사항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니까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물적이고 어떤 것을 법적인 걸로 구별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1페이지 보시면 자, 법적사항 해서 지금 소재지가 어딘지 그리고 용도지역이 뭔지 그리고 지목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정말 확정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법적이랑 물적인 거를 써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틀에 맞춰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첫 주차에 이렇게 딱 문제를 내드리면 또 답안지 다음 주에 갑자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소재지가 어디니 용도지역이 뭐니 다 쓰거든요. 아닙니다. 본 물음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이 문제 안에서 확정시켜 놓지 않은 것만 기본적으로 논점이 되고 별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쥐고에 속해 있다. 쥐고라고 줬잖아요. 줬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로 줬고요. 지목이 되라는 거 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문제에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재지 여기는 이제 쥐구라는 것, 일상이라는 것, 지목이 되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쥐구라는 내용은 이제 뒤쪽에 가가지고 또 볼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적 사항입니다. 이제 당연히 토지다라는 거 써놨죠. 토지라는 것도 너무 당연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썼냐면 뒤에 이게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토지라는 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논리를 필 수 있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라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는 것, 면적 400 그리고 중로 한 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논점이 되니까 요거 보시고 점수 달라라는 거예요. 하고 정방형 평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은 상업 낮이라는 것이죠. 자, 낮이라는 것, 건물이 없는 이용사항이라는 것은요, 이용사항 자체가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낮이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가장 일반적이란 내용은 대상 토지 주변을 보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주택지대인데 여기 빈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주택지로 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테헤란로에 업무용 빌딩이 쭉 줄 서서 있는데
중간에 빈 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주택 짓고 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 자리에는 이제 빌딩이 올라와야 될 것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고급지게 말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상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로 가면 다시 문제지 가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사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자료 4번으로 갔을 때 있고요. 6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기호 1의 인근 지역은 제1호 노변을 따라서 5층 내외의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근 지역은 제1호 노변을 따라서 5층 내외의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 지대예요.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이죠. 상업용이고 노변을 따라 가지고 5층 내외 상가가 있다. 마치 우리 여기 신림동에 우리 집 건물 있잖아요. 요 라인처럼 돼 있는 거죠. 요 라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업지역, 상업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라 상업지대가 되는 것이고 인근의 표준적 이용사항이 상업용이라는 거죠. 그럼 대상 토지도 네, 상업 나지로 확정하는 것이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기호 2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호 2의 인근 지역은 제1호의 남측 후면에 있다. 그러니까 그 노변에 있는 것 말고 노변이 딱 안 끼고 있고 한 블럭 건너서 마치 우리 저기 그 프라임 노무사가 있는 데처럼 한 블럭 뒤에 예, 딱 길가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조금 작은 길을 따라 가지고 뒤에 있는 거를 이제 후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후면이라 표현하고요. 자, 여기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립,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지대네요. 예, 인근의 표준적 이용사항은 주거용입니다. 간간히 1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소재하고 있다. 간간히 1층 일부를 근생으로 쓴다. 상업용이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표준적 이용사항이 주상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 지나가다가 전부 주택지인데 1층에 편의점 하나 있다. 전부 주택지인데 1층에 조그만 카페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주택지대가 아니라 상업지대다 혹은 주상지대라고 말하는 거는 예,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기는 예, 주택지대다. 예, 그러면 인근의 이용사항은 표준적 이용사항은 주거용인 것이고 그러면 2번으로 가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예, 주거나지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확정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죠. 예, 그리고 지목 역시 대 토지이고 여기는 면적이 300일 거고요. 300. 서로 한 면. 가장형 그리고 완경사. 자, 그래서 문제에서 공짜로 주지 않은 확정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노란색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예,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높아심에 오늘 문제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얀색은 쓸 필요가 없고 노란색만 확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확정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시작했다 한다 그러면 쭉 쓰다 보면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난 이용상 확정도 안 했는데 표준지를 고르고 있어 하면서 표준지 골라놓고 뒤에다가 사실은 대상 토지는 상업 나지임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쭉쭉쭉 이제 지저분하게 쓰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는 별로 좋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확정해야 될 거는 미리 다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액을 도출하고 이런 습관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가져 나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은 물적 사항과 법적 사항 확정을 했는데, 자, 여기 제 답안지 보면 뭐 이상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맨 앞에 답안지 1쪽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1쪽 보시면 1단지 여부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혀 바란 답안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단연차 정도 되셔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물건이 두 개가 따로 있고 누가 봐도 그냥 따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쓱 넘어가서 따로 평가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답안지 들어와야 돼 가점 포인트 논점이 되냐 그러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 아까 우리 봤었던 자료 4번 지역 분석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첫 번째 단락. 자, 기호 1과 기호 2는 Y동 소재, Y중구덕 북측인근을 소재하는데 간선도로 제2조를 정북측 전면도로로 하는 기호 1과 제1호의 남쪽 후면에 위치한 기호 2는 지적도상 서로 연접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1호가 있는데 1번 토지고요. 뭐 이런 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후면에 있다 그랬죠. 소로 한 면 이렇게. 예. 뭐 이런 택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붙어 있는데 아니 붙어 있으니까 혹시 한꺼번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단지로 벌 거냐 안 볼 거냐라고 이제 하나의 논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지이고 1단지가 된다 그러면 두 개의 필지가 하나로밖에 쓸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법적인 용어로 용도상 불가분 관계라고 하고 그 용도상 불가분 관계라는 그 필연적인 관계는 보통 우리가 문제로 만난다 일상에서 만난다 그러면 건물이 한 개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같이 밟고 있는데 같이 써야죠. 그러면 따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1단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건물이 없는 나지이고 뭐 필연적으로 써야 될 이유 자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따로 써야 될 이유가 더 많죠. 왜냐하면 용도 지역도 달라요. 1상이랑 3종이고 여기는 상업지대고 여기는 주택지대예요. 예. 별개로 갈 수 있는 스토리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래서 별개로 평가한다. 1단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큰 틀 하나 잡아 놓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대상불가 확정까지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10분 정도 쉬고 12시부터 할까요? 12시부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